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1일 탈당을 공식화한 데 이어 비명계인 원칙과 상식도 10일까지 통합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요구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답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끌고 있는 가칭 개혁신당도 오는 20일 창당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요. 제3지대 빅텐트 논의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다양한 정치권 이야기 불사조 기자단에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우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IT본부에서 뉴스페이스 시대와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1월 9일 화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워낙 뉴스가 많아서 한입에 정리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최대한 명료하게 또 명쾌하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로 가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쌍특검법과 이태원법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오늘 국회 의원총회에서의 모두 발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있었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쌍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밀실 야합까지 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제2요구한 법안을 법적 절차대로 표결하겠다는 것도 권한쟁의 심판 운운하며 재표결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쌍특검은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어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하고, 상권 분립과 민주주의 무력화 시도를 국회가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양당 원내대표가 쌍특검법 관련한 발언을 하는데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네요. 네, 들으신 대로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쌍특검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재표결할지 두고 어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이렇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인 날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을 원했던 여권의 의도는 무산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조율을 시도했는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다만 이제 최대 쟁점인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문제를 둘러싸고 그 전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놨었죠. 여기에 대해서 의견 절충을 시도 중이어서 본회의 전에 최종 타결 여부가 주목이 되고 지금 한창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진표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특조위를 구성을 하되 여당이 반대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빼고, 특검 조항이라든가 이런 걸 빼고 총선 이후로 미루자, 이런 내용인데 조금씩 의견 절충을 그 전보다는 그렇게 열어두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본회의 직전에 어떻게 될지까지는 좀 더 봐야겠고요. 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안을 처리하고, 합의가 안 되면 이 원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밖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치법이나 개식용 금지법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결국에 여야는 오는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본회의는 오는 25일, 다음 달 1일에 각각 열리게 되고, 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들어서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언급은 일절 없었고요. 민생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이원욱 의원, 원칙과 상식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이기도 합니다. 네. 이원욱 의원에 대해서 윤리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네요. 예, 이원욱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에 그 본회의에서 통과된 쌍특검법 두 건의 표결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 이렇게 두 법안 표결에 불참한 건 이원욱 의원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민주당은 이걸 당론으로 추진했던 사안인 만큼 표결 불참이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원욱 의원실이 공지를 냈어요. 좀 보도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온도를 보이고 있는데 뭐 정식 조사를 하거나 소명이라고는 인지하지 못했고 당의 경위 파악 정도로 인식했을 뿐이다. 윤리감찰단은 상시적 문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내용이 이렇게까지 기사화되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이렇게 좀 분위기를 수습하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그 민주당 당원당규에 따르면 중앙단 윤리심판원은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 네. 감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님이 짚어주신 대로 이원욱 의원이 그 원칙과 상식에 속해 있는데 당 비주류 의원 모임이기도 하고 그 법안 표결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체제를 계속 비판을 하면서 줄곧 대립각을 세워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비슷하게 당론에 반대했던 예전에 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을 기권했던 일이 있었죠. 금태섭 전 의원 때 일이 다시 소환되면서 비교되고 있기도 한데요. 또 민주당을 탈당했던 이석현 전 부의장은 이런 처사를 보고 민주정당이기를 포기한 일이다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나선 사람이 나왔습니다. 권은희 의원이죠? 예, 어제 불교 방송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언제가 됐든 재의결을 한다면 특검 찬성표를 행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권은희 의원이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제 정의를 내린 건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로 인해 침해된 상황이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네. 또 이렇게 좀 빨리 처리하자라는 부분은 그 당 차원이라기보다는 대통령실에서 시작한 오더에 충실한 것뿐이다. 이렇게 못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여당의 재표결 의지는 대통령실의 명령에 기인한 것이라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권 의원은 또 이 특검에 반대하는 건 선용 후사다라면서 당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고로 권은희 의원은 국민의당 출신이고 네. 한때 이제 안철수계로 분류되기도 했었고 경찰 출신이기도 하죠. 예, 네. 그 흡수가 됐었죠. 국민의힘으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직격하기도 했는데 그 한동훈 위원장이 쌍특검법을 두고 총선용 악법이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이걸 들면서 수사가 총선용일 수 있다는 인식이 전직 법무부 장관 머릿속에서 나왔다는 건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수사를 정치적으로 했을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상당히 또 당에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의미인지 또 좀 더 지켜보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 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인데 재판 거래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을 했네요. 네, 시끄럽긴 했는데 방금 속보로 결국에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됐다는 소식이 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문회장에서 공방이 벌어진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재판거래 의혹인데 재판거래 의혹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기에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고의적으로 미뤘다. 지연시켰다라는 내용이죠. 실제로 당시 외교부가 그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한일 관계 파국이 우려된다라는 식의 의견서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문 의혹에 조태열 후보자가 가담했다. 라는 걸로 공방이 일어난 건데요. 외교부 공무원이니까 그 당시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예, 그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2차관을 지냈었는데 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3차례 만났고 외교부가 재판 절차 지연 수단으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이런 식으로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라고 야당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외교부 담당자와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만나서 사전에 조율을 했고 그래서 재판이 길어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거죠. 반면에 여당 의원들은 외교부가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면서 조 후보자를 옹호했고요. 조태열 후보자도 이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법원행정처 요청에 따라서 소통했을 뿐이고 재판 거래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이 사건을 사법농단으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강조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앞으로의 그런 향배가 중요할 텐데
조태열 후보자의 의견은 이겁니다.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이외에는 돌파구가 없다. 이행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그런가 하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국회를 찾아서 조태열 후보자를 향해서 장관 자격이 없는 후보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용수 할머니 맞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당시 차관이던 분 뻔뻔스럽게 어딜 또다시 장관으로 오냐, 잘못했으면 엎드려 빌어야 한다라면서 목소리를 드높였습니다. 네. 자,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빅텐트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제3지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금태섭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 우리 방송에 출연하게 됐었죠.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 한 자리에서 오늘 만났나요? 네, 그 양향자 대표 출판 기념회 네. 자리죠. 그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금태섭 공동대표가 축사를 하는 걸로 돼 있었고 아직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는 모르죠. 또 이번 행사에서 4명이 따로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논의를 하는 그런 시간은 없는 것으로는 일단은 전해졌습니다. 네. 물론 또 급작스럽게 어떻게 또 만나는 시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요. 모이기는 했지만 빅텐트를 논의하기 위한 만남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하지만 그 전에 뭔가 불을 달군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또 워낙에 삼지대 키맨으로 주목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있는 장면 자체로 좀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양향자 대표는 오전에는 자신의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삼지대 세력들이 만나고 오후에는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과 만나는 일정이 또 있습니다. 어허. 비공개 회동이라고 하는데 네. 또 한편에서는 그래서 몸값을 높이는 행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로 날짜를 지정했습니다. 이날 탈당을 공식 선언하기로 했는데 왜냐하면 이 총선 앞두고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중앙당 창당대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선관위 창당 관련 심사 등 일정을 다 고려를 해봤을 때 타임테이블상 이번 주가 탈당의 마지노선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원칙과 상식 동지들과 협력할 생각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그 조응천 의원도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오는 10일까지 내일까지 이재명 대표가 비대위 구성 등의 요구에 답을 하지 않는 경우 탈당하겠다라고 네. 최후 통첩을 날린 상태입니다. 내일 기자회견 시간은 이제 곧 공지를 할 거라고 했고 근데 이걸 보면 11일에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하기로 돼 있고 10일에 탈당을 한다는 거는 그에 앞서서 하루 앞서서 선제 탈당을 하고 그러면 이낙연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만 조응천 의원 본인이 확실시 됐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어디로 갈지는 좀 앞으로 더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지선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한 게 아니라서 거론하기가 조심스럽다면서 나중에 탈당을 하고 나면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에 이렇게 날짜를 공식 지정한 만큼 오늘 4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유의미한 교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으로 가보면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 관련한 내용인데요. 피의자를 도운 혐의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입니다. 피섭범이죠. 이 사람을 이제 도운 조력자가 있습니다. 7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는데 오늘 석방이 됐다고요? 네, 어제 긴급 체포된 건 70대 남성 A 씨였습니다. 차를 태워줬다는 거죠? 이 사람은 변명문을 대신 발송해준다. 네. 이런 약속을 둘이서 어떻게 한 걸로 알려졌고 그래서 경찰은 A 씨가 피의자 범행 계획을 알고도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도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다만 이제 범행을 처음부터 공모했다기보다는 단순 방조자. 조력자의 가능성에 경찰은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석방을 한 건 A씨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석방이 됐습니다. 네. 경찰에서는 습격범 김 씨의 신상 정보에 대해서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개최되고 결정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피의자 당직은 또 공개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결과가 발표가 되고 신상정보 공개 요건들은 충족됐다는 게 경찰 쪽 관계자들의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정당 가입 여부와
당적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는 해놓고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 국민의힘 입장은 정당법 24조를 들면서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법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뭐 개인의 정치적 스탠스를 공개하는 건 위험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사안인 만큼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이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된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은 경찰에서 선택적이고 선별적인 정보들이 무작위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열상이냐 자상이냐, 차를 태워준 사람은 지지자였다, 단독 범행이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계속 뭐 섞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런 워딩 하나가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 만큼 경찰이 하지 말아야 할 표현들을 그것도 전부 다가 아니라 좀 선별적으로 누출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또 민주당은 당적뿐만이 아니라 이 김 씨가 썼다는 8쪽짜리 변명문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피습 사건 초반에 열상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조금 혼란이 있었잖아요. 네. 서울대 브리핑에서는 자상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네, 그때 정정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피습 당일에 대테러 종합상황실 명의로 유포된 문자 메시지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열상이란 단어 자체가. 그런데 이것은 이 발원지가 국무총리실이라고 저격을 한 겁니다. 그러자 국무조정실은 그 현장에 있던 소방, 경찰 실무진이 작성한 뒤에 상황실 등에 보고한 문자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정확하게 또 수사가 되고 난 이후에 확인할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도 친명, 비명, 서로 간의 충돌,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명계를 겨냥한 친명계 이른바 자객 출마인데, 정봉주 의원이 관련 인터뷰를 하면서 박용진 의원 지역구로 아마 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박용진 의원을 향해서 좀 쉬어라, 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비명 자리를 노리는 친명들이 이렇게 침투하고 있다, 네. 이건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 강북을에 출마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여기가 같은 당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 네. 지역구고요. 정봉주 전 의원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겨냥해서 잠시 쉬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출마 명분에 대해서는 내부 총질이라고 내세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 총질하는 의원들은 더 이상 민주당을 대표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펴면서 어떻게 본인이 민주당을 지키겠다라는 거겠죠. 네. 또 역시 강성 친명계라고 알려진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도 경기 안산 상록갑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여기는 또 비명계 전해철 의원 지역구로 알려져 있죠. 근데 또 이 양문석 전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페이스북에 수박이 뿌리요 줄기요 수박 그 자체인 전해철과 싸우러 간다, 이런 내용을 네. 또 적었다가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원욱 의원에 대한 조사도 있고, 또 그 전에 후보자 검증 탈락도 있었고, 비명계를 겨냥한 공천 배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또 자객 출마를 두고도 비명계 안에서는 비명 속가내기 의도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한때는 일본 정치권에서 많이 나왔던 표현이 자객 출마였는데, 어느덧 우리 총선 지형을 설명하는데도 이 용어가 상륙을 했네요.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김민희 리포터. 네, 오늘 눈 예보가 있었던 만큼 교통량이 많지 않은데요. 퇴근길에는 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특히 구분길이나 고갯길, 고가도로나 다리 위를 지나실 때에는 평소보다 속도를 더 많이 줄이셔야겠고요. 횡단보도를 앞두고는 먼 곳에서부터 감속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먼저 남사 진위에서 오산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 기흥 휴게소 부근 사고는 현재 갓길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지만
구간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이후로는 수원 부근과 다시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군자요금소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석곡 부근 2차로에서도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에서는 부산 쪽으로 수성나들목을 조금 지나서 차량들 서행합니다. 그 밖에 지금 서울시내 간선도로 지나기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흐름 좋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 뉴스가 참 많습니다. 총선 관련된 이야기들이 네. 많은데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비서관이죠. 김은혜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총선 채비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지역구는 경기도 성남 분당을 겨냥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일단 분당에 살고 있죠. 지금도. 네. 그리고 그 일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고 이쪽이 또 일기 신도시로서 재개발 재건축을 염원하는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일기 신도시 하면은 성남의 분당, 고향의 일산이 들어갑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 경기도당을 찾아서 당원 가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수석이 될 때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었죠. 그러다가 다시 이번에 복당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명이나 이렇게 뭐 불미스럽게 나간 게 아닌 이상 뭐 통상 7일 이내로 복당이 처리된다고 해요. 그래서 복당 절차는 이번 주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기 성남 분당 을 지역구가 거론됩니다. 21대 총선 때는 분당 갑 지역구였는데. 지금은 안철수 의원의 자리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경기도지사 출마한다고 의원직 내려놨었다가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의원이 당선이 됐었고 그 후에 분당 갑이 아닌 분당 을로 출마선이 거론되고 있는 건데 또 여기 이 분당 을에 원래 경쟁할 만한 사람이었던 박민식 전 장관이 서울 영등포 을 지역구에 이제 출마를 의향을 비쳤고요. 아, 그래요. 여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의원이 있는 자리입니다. 네, 그 지난 주말에도 김은혜 전 의원이 그 분당을 지역 쪽인 정자동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해요. 또 복당 신청도 뭐 온라인이나 중앙당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경기도당을 통해서 했다. 라는 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런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준석 신당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오는 20일 정도 되면은 창당 작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정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어떤 정책입니까? 예. 가칭 개혁신당은 공영방송 살리기에 중점을 둔 1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KBS, MBC, EBS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 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네. 또 그러면서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대통령, 여야 정당의 것도 아닌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면서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해서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상 사장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재원하고 관련해서 KBS하고 E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원이 수신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신료를 폐지하고 대신에 그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조세 지원을 드리고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서 그걸 대체하겠다라는 그림도 내놨습니다. 특히 이 KBS 같은 경우에는 여타 방송사와 다르게 좀 부여된 사회적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네. 그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고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강조를 했고요. 뭐 OTT 얘기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가 기존 방송 사업자에게 부과돼 있는 그런 불합리한 규제 그런 OTT에 비해서 기존 방송사에게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은 OTT에 대한 접근성이 방송에 대한 접근성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에는 양쪽 다 규제를 강화하는 쪽이었다면 네. 지금은 OTT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보다 풀어주고 레거시 방송 기존 미디어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주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가칭 개혁신당입니다. 이준석 신당의 첫 번째 내놓은 그런 총선 공약이 뭐 미디어 정책 내용이었다는 거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진연이라고 하는데 소속 학생들이 대통령실 용산입니다. 진입을 시도했다가 체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현직 서울시 의원이 진심 사살이라는 표현을 했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하는 그런 일이 있었네요. 네, 먼저 이 일련의 사태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대진연 학생 20명이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 검문소를 넘어서 기습적으로 난입을 시도했습니다. 11명이 검문소를 넘었고요. 80m 지점까지 진입을 했다가 연좌농성을 벌이고 경찰과 군사경찰에 의해서 퇴거 조치됐습니다. 이들은 그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면서 이런 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대진연 학생 20명 중 16명에 대해서 공동 건조물 침입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중에 10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 사안의 설명이 개요. 있었던 현장에서의 사건이었고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표현한 현직 서울시 의원의 이 발언 자체가 또 논란이 됐다고요. 네, 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사살, 진심 사살, 이유는 국가보안시설 침투.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내용이 어찌됐든 간에 이 표현 자체가 극단적이기도 했고 또 학생들을 향해서 현직 시의원이 사살이라는 단어를 쓴 사실 자체가 좀 논란이 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는데 그러자 글이 삭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사 인터뷰에 응해서 해명을 내놨는데 욱했다고 해요. 순간적으로 욱했다. 그러니까 국가 보안 시설에 들어가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썼고 어느 정권이든 간에 대통령실 건드리는 건 안 된다라는 입장도 전했고요. 그러면서도 다만 욱하는 심정이 있었던 것 같다. 안 써야 될 말을 썼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현안 보고장에서도 충돌 양상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견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는 현안 보고장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을 두고 공방이 불거졌네요. 네, 얼마 전에 이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잖아요. 네, 지금 이제 유예되고 있는 것이고 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일정 소득을 얻을 경우에는 이제 내는 그 세금인데 상당한 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있어서 올해 말까지인가요? 이 유예가 되는데 네. 이걸 아예 없애겠다. 이런 이제 정부의 계획이 또 밝혀지기도 했던 부분이었죠. 네, 맞습니다. 2년 유예가 됐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여당은 투자자 감세 효과에 방점을 찍은 거고 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유예 기간을 또 얘기하면서 여야가 유예 기간을 합의했고 시행이 1년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총선 앞두고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거는 일단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너무나 즉흥적이다라는 지적을 내놓은 겁니다. 또 다른 목소리는 시행도 안 했는데 금투세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의 원인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부분을 꼬집으면서 특히나 이 세수 감소 효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럼 이 세수가 줄어드는 거에선 대책이 있는 거냐, 대책을 마련하고 거기에 상응하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거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특히 기재부가 선진화 방안이라고 하면서 내놓은 금투세를 가지고 갑자기 폐지를 들고 나오는 건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실에 요청이 있었어도 이거는 선을 넘었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그 일각에서 말하는 부자 감세와는 결이 다른 정책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비춰지는 것처럼 부자 감세가 아니라 1,400만 투자자를 위한 네. 투자자 감세라고 정정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 등을 고려한 결정이고 지금 상황에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실제로 현장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는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환영을 하고 있다. 또 대주주 양도세 요건 완화 네. 이건 이제 지난해 말 이제 취해진 것인데 이건 조금 부자 감세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한 모니터링 활동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올해 첫 현지 파견 활동을 시작한다고요? 네, 이번 주에 올해 첫 현지 파견 활동이 진행된다는 설명입니다. 국무조정실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번 파견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들이 원전시설과 국제원자력기구 현장사무소 방문을 하고요. 그를 통해서 일본뿐만이 아니라 이 원자력기구 측과 4차 방류 준비 상황 등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는 게 국조실의 설명입니다. 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다른 상황들을 고려해야 된다면서 밝히진 않았고요. 이제 그 지난해 3차 오염수 방류를 끝마쳤잖아요. 4차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오는 2월 말에 도쿄전력이 4차 방류를 시작합니다. 또 지난 3차례 방류 때하고 똑같이 17일 동안 오염수 7,800만 톤을 원전 앞 바다에 흘려보낼 계획입니다. 네. 지금 보도 전문 채널에서도 들어온 소식이지만 이태원법은 발의가 됐나요? 발의가 됐고 특검법은 불발이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만 짧게 살펴볼까요?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열고 이제 본인의 그런 불출마 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의 국민의힘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의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인지를 묻는다면 내 답은 그렇지 않다라고 밝혔고요. 김웅 의원도 사실 친윤과 거리를 두면서 꾸준히 비판 목소리를 내온 그런 당내 비주류로 분류가 되는 인물이기도 하죠. 불출마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로는 우선 체포동의안 포기 선언에 동참할 수가 없고 공천권 때문에 헌법상 제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에 나는 동참하지 못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태원법은 논의 중에 있는데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고요. 특검법은 재의결이 불발됐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한입뉴스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디저트송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인데요. 3993님의 사연입니다. 하얀 겨울을 만들어준 지금 오고 있는 새 하얀 눈이 오후에도 더 많이 올 거라는 예보가 있네요. 퇴근길에 눈으로 인한 혼잡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무진 헤이저의 눈이 오잖아 신청합니다. 3993님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이무진 헤이저를 제가 좋아합니다. 피처링 헤이저의 눈이 오잖아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 달 좀 덜 된 기억들 좀 머리에 넣은 채 걷고 있어 몇 시간을 혹시 몰라 네가 좋아했던 코트를 입은 채 나온 번화가 그때 마침 찬 바람 막아줄 리가 이젠 없으니까 추울 때 따스히 안아줄 리가 없으니까 친구들이 불러도 나갈 수 없어 난 창문 너머 그저 바라봐 그때 마침 눈이 오잖아 우리 처음 만난 그 밤에도 한참 동안 눈이 왔잖아 지금 내가 생각나지 않을 리가 없잖아 눈이 오잖아 그때 내가 밤하늘 내린 하얀 눈 예쁘다 했잖아 그랬잖아 지금 눈이 오잖아 눈이 오잖아 이 말 핑계인 걸 알지만 생각에 잠기곤 해 거리를 거니는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 더 크게 들리네 눈 내리는 소리 이제 인정하자 수많은 끝도 끝났어 찬란한 그때의 우린 이젠 없으니까 또런 계절 남아있는 건 없으니까 추억을 지우는 게 내 이별의 숙제 창문 넘어 그저 바라봐 그때 마치 눈이 오잖아 우리 처음 만난 그 밤에도 한참 동안 눈이 왔잖아 지금 내가 생각나지 않을 리가 없잖아 눈이 오잖아 그때 내가 밤하늘 내린 하얀 눈 예쁘다 했잖아 그랬잖아 지금 눈이 오잖아 마지막 안녕이 남은 거리에서 혼자 너와의 약속들을 되뇌었어 함께여야 할 날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 중에는 특별히 같이 쓰면 좋은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들을 제대로 조합하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과 함께 쓰면 더 어색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중에 한 예로 곰곰 또는 곰곰이가 그렇습니다. 자, 이 문장 어떨까요? 이 내용을 곰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곰곰이 읽어보니까 뜻을 알겠습니다. 이 문장들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곰곰 또는 곰곰이라는 부사는 여러모로 깊이 생각하는 모양을 뜻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동사만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곰곰 생각하다, 곰곰 따져보다, 곰곰이 생각에 잠기다, 곰곰이 대책을 궁리하다 같은 표현들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곰곰 살펴보다나 곰곰이 읽어보다 같은 표현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펴보다나 읽다 같은 표현과 같이 쓰면서 비슷한 뜻을 전달하고 싶을 때는 어떤 표현을 쓰는 것이 좋을까요? 이때는 빈틈이 없이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모양을 뜻하는 꼼꼼 또는 꼼꼼히 같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다, 꼼꼼히 준비하다, 꼼꼼히 챙기다 같은 표현도 가능하다는 것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중부지방에 눈구름이 전국 곳곳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눈길, 빙판길에 주의해서 활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에 내린 눈의 양이 많은 곳 2cm인데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의 대설주의보가 강원 중부 산지로 확대한 가운데 오후부터는 전국에 강한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앞으로 충청 내륙과 전북, 경북에도 특보가 확대하면서 최대 10에서 15cm의 많은 눈이 오겠고요. 강원 중남부 산지는 20cm 이상 폭설에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북부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또 내일 새벽 이후로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한편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도 강한 가운데 동해안은 모레까지 높은 너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오늘 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에 내일은 대부분 해상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2도, 부산 9도 등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고 내일 아침은 서울과 춘천, 대전, 영하 2도, 광주, 대구 1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0.1도입니다. 박다유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회는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금지법 등을 처리합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본회의 전 막판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영건설을 꼭 살려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채권단에 폭넓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 649만 명이 올해부터 3.6% 오른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3.6% 오른 33만 4,810원으로 인상됩니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면서 경상수지가 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잠정 집계한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40억 6천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 등에 대설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정부가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레이트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빼먹을 뻔했네요. 네, 인사드려야죠. 그러니까요. 인사는 기본입니다. 네. 자, 오늘도 훈훈한 이야기 가득 안고 오셨는데 지난 5일입니다. 강원 강릉시 율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한 학생이 아닌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이 수여하는 명예 졸업장을 허리 굽혀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죠. 첫 번째 주제는요. 맞습니다. 고 이도현 군의 아버지입니다. 이도현 군은 2022년에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었는데요. 살아 있었으면은 초등학교 한 6학년으로 친구들과 함께 졸업했을 나이라서 학교 측에서는 미처 꿈을 다 펼쳐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이 군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번에 명예 졸업장을 준비를 해준 겁니다. 이 군의 아버지는 물론 학교에 발걸음을 하기까지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아마 대신 받은 졸업장을 보면 아들도 흐뭇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졸업장을 건네받는 순간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네. 고 이도현 군 소식인데 안타까운 급발진 의심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 군의 아버지는 지난 2월에 이제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결함의 원인을 자동차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고요. 이 청원에는 무려 5만 명의 시민의 동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는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군의 가족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약 7억 6천만 원의 규모의 손해배상을 제기해서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고요. 당시 차량은 도현 군의 할머님이 운전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서 지난해 10월에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검찰이 최근에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 사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한 방송 프로그램이 차량의 이 블랙 요걸 통해서 아마 방송에서도 다루었던 내용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참 안타까운 사건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졸업식장에서 아들을 대신해서 명예 졸업장을 받았던 사연이군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요금이 또 오르게 되는 겁니까? 네, 저도 대중교통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요. 현재 서울의 지하철 일반 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해서 한 1,40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50원이 인상되면 지하철 기본 요금이 1,550원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해 8월에
300원 인상된 서울 시내버스 요금이었고 지하철도 300원을 인상했는데 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올리게 되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최근에 올라도 너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한 번에 다 올리기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작년 10월에 150원을 먼저 올렸던 거고요. 나머지 150원을 다시 나중에 인상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럼 대체 언제부터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반기인 거는 분명하지만 몇 월부터다라는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협의를 아무래도 더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이번에 기호 동행카드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거를 한 7월쯤에 개시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월에 맞춰서 요금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이 또한 또 한측에서는 시간이 아직 빠듯하다라는 설명도 있어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추가 인상 시점은 좀 조정될 수도 있을 텐데 물론 물가가 오른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금을 올리면 상당히 또 여론도 나빠질 수 있을 텐데 또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군요. 이제 지하철 요금이 지난 8년간 계속 동결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에 서울교통공사 재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고 그동안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랐는데 여기에다가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급감하자 적자는 더 쌓여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의 지하철 누적 적자 규모가 17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인상을 택한 겁니다. 그렇군요.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걸 또 부정할 수는 없을 테고 그럴 만한 또 이유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은 일반 소비자 물가도 더 올라가는 것 아닌가 또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지구 온난화와 관련돼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바다 온도가 높아지면서 한반도의 어장지도가 변하고 있다. 낚시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대방어가 이 지점에서는 잡혔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잡히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또는 방어가 여기서는 원래 잘 잡혔는데 없어지거나요. 동해안 오징어는 옛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신 제주도에서 잡히던 방어가 동해로 올라왔고요. 한반도 인근에서 찾아보기 힘들던 참치도 동해에 조금씩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대표 어종이었던 오징어 그리고 도루묵의 지난해 어획량이 과거 한 3년 평균의 23%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냐 보니까 기후 때문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이 동해 수온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해수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갔고 그동안 오징어의 어장 형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대신에 다행히 수온이 올라오면서 없었던 방어가 동해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잡힌 방어만 보더라도 과거 3년 평균의 18%가량이 늘었고요. 복어도 지난해 3년 평균에 비해서 51%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산시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어가 통상 11월에서 2월에만 맛볼 수 있는 이 계절 메뉴인 터라서 횟집에서도 굉장히 고급 어종으로 통했는데 방어 가격이 광어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방어를 전문으로 하는 횟집을 가보면 한상 차림에 가성비 있게 푸짐하게 나와요. 그렇죠. 많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도 걱정인 거는요. 지금은 방어가 많이 잡히니까 싸니까 좋을 수 있겠지만 이대로 만약에 수온이 계속해서 상승하다 보면은 방어가 더 북상을 하면서 강원도에서도 사라질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어서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어종이 그동안 잘 잡히지 않았던 어종들이 더 잘 잡히고 방어도 잡히고 또 보고도 잡히고 이런 건 좋은데 실제로 기후 변화, 온난화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또 지금 서유럽은 물난리입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우리에게는 큰 고통을 줄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요즘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섯 주 만에 5배나 많아졌다고요?
요즘 주변에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난해 10월에서 11월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5주 동안에 무려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중에서 영유아는 그러니까 0세에서 한 6세 환자가 38%를 차지를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낮은 기온에서 번식력이 더 떨어지는데 이 노로바이러스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더 강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추울 때 생존 기간이 더 연장되고요. 감염력 또한 더 높아지고 심지어 영하 20도에서도 정말 잘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추우면은 실내로 많은 분들이 또 활동을 하잖아요.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은 사람 간 전파 가능성도 더 커져버려서 노로바이러스 급증의 또 요인 중 하나로 작용이 되는 거죠. 우리 간애들 뭐 설사를 한다든지 구토를 한다든지 속이 메스껍다든지 이게 바로 이제 노로바이러스인데 주요 원인이 뭔가요? 원인으로는 이제 주요로는 익히지 않은 어패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채소류와 지하수 순인데 겨울에는 이 굴 같은 어패류를 간단히 씻고 먹는 경우가 많은데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 더 잘 보존되기 때문에 이 찬 생굴을 먹은 뒤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면 걸리면 내가 노로바이러스인가 의심되시는 분들께서는 혹시 이런 증상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면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2시간에서 한 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증상이 나타났거나 복통이나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 의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게 복통에다가 오한과 발열이 있어요. 끔찍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걸 어느 정도라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타깝게도 노로바이러스는 이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감염을 막으려면 기본적인 위생 관리가 철저해야 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이 표면 부착력이 강해서 손을 씻을 때는 비누처럼 세정제를 이용해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과 손등까지 깨끗하게 세척을 하셔야 되고요. 또 환자 접촉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큰데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뭐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는 더욱더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한때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을 거의 의무화다시피 했는데 노로바이러스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로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더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눈길 조심하세요.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팬레터를 받았다고요. 오, 정말 인기 코너로 등극을 했네요. 저도 이런 거 처음 받아보는데요. 네.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뭐 짧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아직 못 읽어봤어요. 그냥. 저는 잠깐 읽고 왔는데 네. 좀 과분한 칭찬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네. 제 이야기는 없던가요? 죄송합니다. 따로 보내시지 않을까요? 네. 지금 유튜브 댓글로 뭐 욕만 들어오네요. 아유, 살 빼라. 뭐 왜 그러냐. 뭐 네, 알겠습니다. 제 인생이 그렇죠 뭐. 자, 지난주에 이은지 기자가 함께하지 못했는데 바로 이재명 대표 피습이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신년 일정이라서 조금 오랜만에 현장 취재를 한번 나갔는데 신년부터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네. 좀 기존에 보도가 안 됐던 것 중에서 이은지 기자가 현장에서 좀 생각나거나 취재에 또 시야 안에 들어온 뭐 뉴스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가덕도 방문 일정이 원래 오전 10시였는데 기자단 버스가 9시 반에 현장에 도착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 피습 피의자가 이미 도착을 해 있었고 워낙 눈에 띄더라고요. 이제 파란 왕관 머리띠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은지 기자 눈에는 보였나요, 그 사람이요? 저희 기자들 모두가 이제 파란색 왕관 머리띠를 쓰고 있어서 좀 눈에 띄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10시 25분쯤에 이제 대표님 사인해 주세요 하고 다가오길래 기자들도 그냥 백브리핑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경계 의식을 느끼지 못했는데 눈에 띄었고 경계심을 품지 않았다.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이제 충돌이 된 거잖아요. 네. 처음에 현장에서 기자들은 대체 뭐 흉기가 뭐냐, 이제 뭐 볼펜으로 찌른 거냐 뭐냐. 근데 이제 경찰에 연행이 되면서 이제 흉기가 발견이 돼서 근데 그때 당시에도 기자들이 봤을 때 이게 과도나 식칼이라든지 요리를 할 때 쓰는 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좀 처음 보는 모습의 칼이었고 15cm 정도 굉장히 길었거든요. 네. 근데 경찰 조사 결과도 이제 등산도로 밝혀졌는데 등산용 칼로 수사 결과는 밝혀졌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일각에서 뭐 가짜 뉴스들도 많이 퍼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대표가 쓰러졌을 때 실제 상황이 좀 심각했어요. 뭐 피도 안 나지 않았느냐 이런 댓글들도 좀 봤는데 굉장히 피가 많이 났고요. 흰 와이셔츠랑 넥타이까지 피가 상당히 많이 번져 있었고 땅에도 혈흔이 좀 떨어진 상태였고요. 처음에는 이제 휴지로 지혈을 했는데 이게 지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민수 대변인이 이제 손수건으로 대변인의 이제 손수건으로 이제 지혈을 했는데 그 역시나 다 젖을 정도로 피가 많이 나는 상황이었고요. 현장에서도 다행히 동맥은 안 건드렸구나 했던 게 피가 솟구친 게 아니고 이제 흘러가지고 정맥 쪽까지만 이제 겨눴나 보다 이렇게 좀 했고요. 그리고 좀 지금 유튜브 상에서도 피습 당시 상황을 찍은 영상들이 좀 돌아다니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막상 피습이 된 이후에 이제 이 대표가 쓰러졌을 때는 서울 경찰들이 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못하게 검정색 우산으로 좀 이렇게 둘러쌌어요. 어떤 보존이나 아니면 좀 그런 모습들이 찍히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냥 세세하게 역시 취재 현장에 그 사고의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고스란히 그 장면이 연상되듯이 잘 설명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원칙과 상식, 이재명 대표의 응답이 없으면 탈당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뭐 내일 기자회견도 예고한 것으로 보였는데 4명이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칙과 상식에 4명의 의원이 있는데 조홍천 의원이 먼저 탈당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공동으로 움직이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탈당까지는 좀 명확해 보입니다. 해석을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같이 탈당을 하겠다라고 한 거고 원칙과 상식 쪽에서 공지가 나왔는데 내일 오전에 기자회견도 일정도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이제 상황들을 보면은 최후 통첩을 한 거죠. 원래 최후 통첩을 예고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하면서 그 일정이 연기됐다가 이제 그 일정을 더 미룰 수 없다라고 보고 오늘 최후 통첩을 한 거고요. 사실 원칙과 상식 쪽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그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거라고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한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수용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예정대로 좀 탈당을 할 것 같고요. 탈당까지는 공동 행동인데 그 이후의 행보 어느 쪽으로 신당으로 가는지 여부, 무소속일지 여부, 출마 불출마일지 여부 함께 뭔가 공통적으로 논의가 된 게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탈당까지 같이 한다. 여기까지는 명확하고 그 다음 행보에 대해서는 뭐 누군가는 불출마하거나 출마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신당으로 가고 이런 것들도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은 좀 같이 가자라고 계속 좀 독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더라도 4명이 동시에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들이 있고 그다음에 개개인별로 좀 고민되는 지점들은 다 다른 것 같거든요. 왜냐면 뭐 예를 들자면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랑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이 지금 뭐 곧 나올 거잖아요. 11일 날 이낙연 전 대표도 모레 그러니까 탈당을 할 거고 그다음에 신당 창당을 준비를 할 텐데 이 경우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이 따로 움직여야 되느냐 아니면 이낙연 신당이랑 같이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 고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개인들이 처한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다른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유동적이라고 보이는 게 오늘 국회의원회 간 상황이 아주 좀 상징적이었어요. 왜냐면 양양자 의원 이제 신당의 대표잖아요. 그 양양자 신당의 대표인 양양자 의원이 그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도 오고 이낙연 전 대표도 오고 그다음에 금태섭 대표도 오고 류호정 의원도 오고 다 왔고요. 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조응천 의원이 또 출판 기념회를 했거든요. 의원회관에서 그 옆에 이제 그 다른 공간에서요. 근데 거기에도 또 이낙연 전 대표랑 이준석 전 대표가 다 함께 찾아갔어요.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 광경들 자체가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신당들이 혹은 뭐 신당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제 매물로 치자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쭉 나와 있고 거기서 서로 인사를 하고 상견례를 하는 그런 그림으로 좀 저는 비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인사를 하고 이런 그림이 있고 특히 이준석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 이렇게 축사해주는 내용들 들어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주 좋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양양자 의원의 그런 과학기술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뭐 더 보탤 말이 없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개혁신당,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이랑 양양자 신당은 뭐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본인이 이제 그냥 예전에 있었던 물이라면 새로 흘러 들어오는 물이 뭐 이준석 전 대표랑 류호정 의원, 금태섭 대표 그리고 뭐 양양자 의원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굉장히 띄워주는 얘기들 하고요. 그래서 요 그림들이 지금은 이제 서로 이제 간도 보고 인사도 하고 어떻게 합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이 빅텐트 신당 추진을 도모하고 있는 인물들 간에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훈훈한 상황이다.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네. 그리고 하나 좀 더 보탤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또 이렇게 굉장히 들썩들썩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의 한 사례인데 정의당에서도 좀 추가 탈당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박원석 전 의원 포함해가지고 정의당의 전현직 당직자들 21명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오전에 입장문 냈는데 정의당 지도부가 지금 하려는 게 선거연합정당이잖아요. 뭐 녹색당 등이랑 합쳐가지고 선거연합하겠다라는 건데 요거 폐기해라. 그다음에 제3정당 대한정당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 세 번째 권력하고 입장이 좀 비슷합니다. 그 세 번째 권력이 류호정 의원이 있었던 그 집단이거든요. 정의당 내에서.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지금 금태섭 신당이랑 합당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또 추가로 나와가지고 이제 판이 좀 흔들릴 수가 있는 상태고. 근데 이게 왜 따로 하느냐? 왜냐면 얘기는 비슷한 거거든요. 그 세 번째 권력하고요. 그래서 왜 따로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여기는 좀 관계가 썩 좋지는 않나 봐요. 이전 이미 나갔던 세 번째 권력하고 결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아마도 금태섭 신당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좀 싫어하는 기존의 정의당 인사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원칙과 상식 아니면 이낙연 신당 이런 쪽으로 많이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야기한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원래는 이제 이재명 대표 피습이 없었다면 지난주 탈당 및 신당 계획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오는 목요일입니다. 11일에 탈당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 발표 내용에 담길 사안들 뭐가 될까요? 뭐 신당 계획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까지 다 포함이 될까요? 어떨까요? 그게 다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틀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좀 구체화되긴 아직 어려운데요. 일단 원래 일정보다는 이게 늦춰졌다고 봐야 되겠죠. 원래 4일에 신당 창당 선언을 하기로 한 건데 한 일주일 정도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4일에 이제 이전 대표 측에 좀 물어보니까 이 대표가 좀 피습을 당한 상황에서 정치적 예의를 좀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다만 더 늦어지진 않을 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대표가 다 회복이 되지 않더라도 좀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타임테이블을 너무 늦출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물밑으로 뭐 당원 모집이라든지 신당 창당 작업은 계속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정치권에서는 생각보다 뭐 이 대표 사건과 무관하게 좀 신당 창당 움직임을 좀 빨리 재개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건 다시 말해서
입장에서 조금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전 대표의 구상은 빅텐트거든요. 그래서 신당 창당 이후에 뭐 이준석 전 대표든 뭐 금태섭 대표든 뭐 다른 정당과의 3지대 연합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논의까지 생각을 하면 총선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해지는 건 또 이제 원칙과 상식의 윤영찬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 상당히 또 가까운 관계를 하시는데 그 외에 김종민, 이원욱 또는 조홍천 또 다른 누군가가 이낙연 신당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순봉 기자도 이제 지금 굉장히 분위기도 무르익고 이게 서로 좀 긍정적이란 얘기를 했는데 이석현 전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이제 일을 돕게 됐잖아요. 근데 어제 최근에 라디오에 나와서 원칙과 상식에 우리가 합류하는 그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원칙과 상식 김종민 의원 측에도 물어보니까 이낙연 대표 측이 우리로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좀 서로 열어두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원칙과 상식은 현역 의원이 4명이나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지금 현역 의원은 뭐 아직까지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뭐 신경민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전 의원이죠. 네, 신경민 전 의원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는 현역 의원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실 키를 쥐고 있는 게 원칙과 상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측 모두 좀 원칙과 상식이 중심이 되거나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 신당과 이제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시나리오 이 여러 가지 것들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원칙과 상식은 좀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신경전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역 네. 의원 4명이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강점이거든요. 순봉 기자가 늘 이야기를 했던 게 이준석 그 신당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지역구 의원 그래서 3번을 받아서 총선을 치르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키를 좀 원칙과 상식이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여를 뭐를 받느냐 이게 될 텐데 자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금 피섭당해서 이제 병상에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이탈에 대해서 뭔가 직접적인 의견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취재본 결과 이재명 대표와 접촉한 누군가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반응 지금 민주당 내부의 뭐 최고위원들 비롯해서 지도부들이 이런 이탈에 대한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가 굉장히 물밑에서 이 원칙과 상식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 중이라고 알고 있고요. 지도부는 물론이고 원칙과 상식 의원 4명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친 이재명계 의원들도 좀 물밑으로 많이 좀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래서 오늘 좀 당대표실 측에 좀 공개적으로 이 대표 상황이 지금 좋지는 않지만 뭐 이 대표 측근들이라든지 좀 공개적으로 만류하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없냐라고 했더니 그것은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공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공개적으로 좀 신당 탈당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원칙과 상식 측에 입장을 내면 그쪽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그럼 이 대표 사퇴해라. 통합 비대위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기들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공전되는 메시지가 주고받아지기 때문에 이 사안은 좀 물밑으로 소통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내일 오전 기자회견 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만류할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게 뭐 비명계 의원한테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은지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런 식의 이제 대응을 하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이제 만류도 하고 이렇게 하곤 하는데 다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안 보인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보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인식 자체는 제3신당이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정당들이 어디까지 합쳐질진 모르지만 그렇게 파괴력이 강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이나 주류 쪽의 판단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지지층들하고 현재 뭐 조금 안 나올 수도 있는 지지층들까지 잘 끌어내기만 하면은 총선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대표 체제로 쭉 안정적으로 유지만 해내면은 이길 수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3신당의 그 영향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태도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다른 유권자들한테 태도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설득을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만류를 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원칙과 상식도 나가지 마세요.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실제 나가는 것까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태도를 좀 중시하는 그런 전략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신당입니다. 바로 이준석 신당인데
자, 개혁신당이 당원 4만 명 가칭입니다. 모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우선 궁금한 건 이준석 신당에서는 이런 당원 모집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실제로 당원 모집 숫자가 뭐 몇만 명이다, 몇만 명을 넘었다. 이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 총선의 영향력이 크다는 일일까요? 아니면은 아직까지 이 당원이라고는 하지만 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당원 숫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양가적인 평가가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당원 숫자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10만을 넘은 건 아니잖아요. 뭐 4만 명, 5만 명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예전에 제가 거기다 물어봤어요. 바른정당을 창당했던 인사들. 그러나 이제 개혁신당엔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인사들이 있는데 예전에 그 유승민 전 의원하고 뭐 이준석 전 대표랑 같이 해서 바른정당을 만들었었죠. 그때 당시에 당원이 몇 명 정도 됐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수십만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시 현역 의원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당원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훨씬 많았고, 그러니까 수십만 아니면 그러니까 10만은 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위협적인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4만 명이면은 사실 이제 통상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지역구에 보통 한 20만 명 정도의 유권자가 있다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20만 명의 대표다 이런 식으로 보는데 4만 명을 다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한 지역구에 모아가지고 이게 뭐 관계자의 표현입니다.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한 지역구도 당선시키기 어려운 거 아니냐. 물론 이제 누군가를 떨어뜨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이게 온라인으로만 4만 명이 모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창당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4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또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온라인으로 순수하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의원들이 자기가 데리고 오는 그 당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일부러 받아가지고 오는 그 숫자들이 아니라 거기에는 왜냐하면 허수들도 좀 많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독려를 해가지고 종이 받아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온라인 4만 명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4만 명 이런 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상반된 평가가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빅텐트입니다. 금태섭, 양양자, 또 이낙연, 이준석 이렇게 합해지면 굉장히 이 큰 파괴력과 영향력이 이제 생길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빅텐트로 모일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대체로 취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아직은 정말 뭐 모르겠는데 그래도 가능성은 열려는 있어요. 왜냐하면 시나리오들을 제가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 좀 예를 들면 야권에서 짜는 시나리오가 있고 여권에서 짜는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그룹들이죠.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 시나리오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듯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제가 들은 것 중에 인상적인 거는 이건 야권에서 나오는 시나리오인데 가치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그 아래서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모이도록 하자 이런 주장들을 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예를 들면 뭐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뭐 양양자 대표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한 사람의 이름을 앞에 내세우거나 뭐 두 명의 이름을 내세우게 되면은 분명히 분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다. 둘이 합쳐서 만든다라고 하면은 힘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당의 색깔은 뭐냐 이런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랑 이낙연 전 대표가 결이 맞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뭉치면 안 되고 구체적인 예를 들었는데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가치를 그 정치 가치를 일단 도출을 해낸 다음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게 정치의 모양이냐 이런 걸 도출해낸 다음에 그걸 기치로 내세우고 그 아래서 다 뭉치자. 요 그림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당의 이 또 각자 추구하는 정치 이념보다는 더 높이 있는 가령 뭐 헌법을 다시 재구성하는 개헌이라든지 또는 다른 저 높은 어떤 이념 가치 추구 그런 것인데 그게 지지층들도 함께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좀 더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명분 아래로 놓고 뭐 예를 들자면 뭐 당내 민주주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나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이 그룹들이.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놓고 이제 그 아래 뭉치자 이런 이론이 한 가지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명분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명분상으로 보자면 뭐 이낙연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 좀 모두 마땅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명분을 버리고 그냥 실리적으로 총선에서 좀 거대 양당의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다 견제할 수 있는 의석수를 주세요. 우리는 일단은 총선까지 치러가지고 견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당이 존속할지 안 할지는 추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연대 형태로 가자라는 거죠. 이 연대 형태로 갈 때는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딱 두 명의 대장이
뭉쳐가지고 나서가지고 예를 들어 이준석 전 대표는 영남 쪽을 공천을 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호남 쪽 이런 쪽으로 공천을 하는 식으로 나누고 서로 가치에 대해서도 논쟁을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논의를 할 경우에 그 싸움이 나고 이제 정리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실리 목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합치는 그림이 있다. 이런 두 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다 합쳐야 된다라고 보긴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삼신당의 매물로 나온 사람들은 우리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다들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든 합쳐야 된다라고 고민을 하는 거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질문하신 것처럼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빅텐트 이야기는 나오는데 다들 궁금해하는 부분은 과연 가능할까? 과연 합칠 수 있을까? 또 지지하는 사람들은 따라갈 거인데 자, 여하튼 앞으로 90여일 남은 향후 총선에서 중요한 건 민주당으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언제쯤 당무 복귀를 할 거냐. 언제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일단 뭐 예상은 천차만별이어서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민주당 지도부 중에 이제 한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좀 지금 산적한 현안이 많잖아요. 특히나 선거법 개정을 1월 말 안쪽까지는 민주당은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이 대표가 좀 선거제를 빨리 처리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복귀를 좀 서두르고 싶어 한다고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좀 대표실에 물어보니 이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내가 복귀를 굉장히 뭐 빨리 하고 싶다든지 이런 의중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적은 없다고 해요. 지금은 좀 안정을 취해야 돼서 뭐 의원 면회도 거의 자제하고 있고 뭐 천준호 비서실장 정도가 이제 꼭 필요한 사항만 이렇게 문자로 보고하고 이런 형태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일반 병실로 옮겼으면 도 면회를 허용하지 않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대표실에서는 뭐 최대 2주까지도 입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내다보던데 이게 당무 복귀가 생각보다는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유현지 기자가 지금 2주 이야기를 하면은 한 2주 내로는 당무 복귀할 가능성이 없고 또 병문안도 지금 마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설명절 연휴 전에 이재명 대표를 방문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또 관심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설 명절이 2월이기 때문에 아마 1월 다음 그러니까 2주라고 하면 다음 주 정도까지거든요. 네, 이번이 네네. 그럼 그 다다음 주 정도에는 복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적어도 1월 중에는 1월 내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혹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입당한 거에 대해서도 뭐 혹시 취재를 해보니까 반응이나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반응 나온 게 있을까요? 민주당 반응이 뭐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까지 이재명 대표의 뭐 입을 빌려서 나온 반응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언제쯤 입장을 좀 밝힐 거냐. 그래도 좀 병상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데 서면으로라도 어떠한 입장을 밝힐 수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지금 조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고요. 아직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중요 이벤트가 많잖아요. 뭐 이상민 의원도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선언을 하고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내일 탈당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좀 이번 주가 격변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사실 대표가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기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나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천준호 비서실장한테만 대면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자 보고 정도만 받는다라고 하거든요. 아 대면은 누구든 가족들만 하고 힘든 있고요. 상황이군요. 네, 대면은 그리고 그 측근들도 저기 이제 병실에서 아주 가까이 가는 건 아니고 이제 병실 입구 정도에서 그냥 대표 보고 이런 정도인가 봐요. 그러니까 가서 대면에서 뭘 보고하고 얘기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입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 건 없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주목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의 그 탈당 및 국민의힘 입당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아까 그 기조랑 좀 비슷합니다. 그냥 이상민 의원이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 태도를 보이는 것까지는 하지만 이상민 의원 되돌릴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그런 상황에 대해서 크게 이제 반응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 좀 기준점으로 보는 게 그 당 지도부 쪽에 처음에 이제 얘기를 들었던 게 선거법 개정이라던가 아니면 예전에 뭐 비명계 의원들 징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물어보면은
탈당할 수 있는 명분을 안 줄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낙연 전 대표도 요구하고 비명계들도 요구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결정된 건 아니지만 뭐 병립형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걸 근거로 들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비명계에서 이걸 근거로 탈당을 하고 이런 명분을 안 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이 뒤로 많이 밀렸던 거죠. 그리고 징계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죠. 비명계 징계하게 되면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당내 민주주의를 파기하느냐라고 하면서 탈당을 할 거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명분을 안 줬던 건데 어제 보면 이현욱 의원에 대해서 윤리감찰단에서 감찰을 했다라는 내용이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이게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다 탈당을 할 수밖에 없고 되돌릴 수도 없고 선을 넘어갔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 쪽에서도 단계가 넘어갔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징계 같은 것도 이뤄질 수가 있는 거고 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도 입장이 좀 나올 수 있는 단계가 왔다라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원칙과 상식이 지금 탈당이 예정돼 있는데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이든 비명계 의원들이든 또는 누구이든 간에 또 이상민 의원 외에 탈당 이후에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현역 의원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밑 논의는 모르지만 다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접촉하고 있는 건 아닌데 여권에서 좀 실제 야권 쪽 인사를 접촉하는 사례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김한길 위원장이 좀 오래 정치를 해왔고 현재의 야권이죠. 이제 민주당 전신당에서 대표도 했었고 오래 몸을 담았기 때문에 민주당 전직 의원들에게 조금 뭐 의향을 묻거나 뭐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 이 정도 접촉은 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해진 내용으로. 그 원칙과 상식 의원들 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기조상 보면. 근데 제가 국민의힘 쪽에 얘기 들어봤을 때는 접촉은 해본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상민 의원 접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기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당에서 되게 탐내는 인물이에요. 특히 이준석 전 대표도 오늘 보면은 출판 기념회 가가지고 조응천 의원이 뭐 대구 출신인데 뭐 이러이러하다라고 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이 대구 출신인데 민주당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신당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영남 쪽이 공천하기도 좋고 또 데리고 왔다라는 의미도 있고 확장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접촉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상민 의원 이제 입당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 당에다가 좀 분위기 같은 거 이거 어떻게 된 과정이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모 관계자가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그리던 그림이랑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이 왔을 때,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합류를 했을 때 예전에 이제 호남 쪽 인사들 일부하고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국민의힘의 기존의 의원들 좀 이렇게 배제하고 이런 그림들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림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김한길 위원장하고 연이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접촉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현지 기자한테 이거 하나 더 물어볼까요? 한동훈 위원장의 부산 방문 일정은 1박 2일입니다. 보통 뭐 대구 같은 경우에도 당일이었는데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부산 1박 2일. 최근에 뭐 이재명 대표 피섭도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도 의식을 했다고 봐야 되고 더 PK 지역에 공들인다는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좀 실패한 게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도 부산 민심을 좀 잡아야 된다. 특히 이번 기회를 좀 계기로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좀 반대로 좀 항의 전화가 쇄도한다고 해요. 좀 부산 의원들에게 물어보니까 뭐 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부산이 아닌 서울로 가서 수술을 받은 것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실제 전화들이 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네, 그런 틈새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 방문해서 공략하려고 하는 의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다른 이야기는 또 다음 주 우리가 더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사조 기자단 문화일보 이현지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IT본부에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김덕진 소장의 미국 CES 출장 관계로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아람 책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덕진 소장과는 전 회사의
같은 동료였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 회사에서도 같이 일했고 지금도 필요할 때 협업을 자주 하고 있고요. 네. 또 사실은 학창 시절부터 또 인연이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네. 전쟁 CES 가는 데는 동행을 안 하네요. 맞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빈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좀 맡고 있습니다. 네. 김덕준 소장이 뭐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자, 저도 부럽습니다. CES.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뉴스페이스 시대와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모빌리티 기업들 또 우주 산업 지금 CES에서도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소비자 전자 쇼입니다. 모빌리티 기업들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우주 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될까요? 네, 뭐 우주 산업에 대해서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뭐 한국에서 그러니까 지구에서 펼쳐지는 드론이라든가 도심항공교통을 비롯해서 우주 달 탐사 모빌리티라든가 우주로 가는 위성을 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다 모빌리티 기업들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모빌리티 기업과 우주 기술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자 민간 기업들이 우주에 도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 우리가 쏘아 올린 정찰 위성도 발사체는 스페이스 X였다 이렇게 또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누리호 발사에도 민간 기업의 힘이 컸다는 것 바로 이거 포함한 내용이겠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누리호에 들어가는 많은 부품들이 민간 업체에서 만든 겁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우주 사업을 정부들이 주도를 해왔잖아요. 네. 그런 걸 우리가 올드 스페이스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는 민간 기업들이 이 우주 산업에 굉장히 많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 스페이스 시대다 이런 용어를 현재를 쓰고 있는데 뭐 사업하는 범위도 굉장히 넓어요. 소형 위성부터 시작해서 큐브 위성, 발사 플랫폼이라든가 지상국, 데이터까지도 굉장히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면서 이 뉴 스페이스 산업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기존에는 우주 산업 그러면 나사 영화에도 나오는 그 나사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민간 기업들이 주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대규모 투자 유치도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산업계에서 2021년에 이 항공우주 분야에 투자한 금액이 한 5,067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여기엔 이제 항공산업과 우주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한 1년이 지난 2022년에는 9,886억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주 분야의 투자는 5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사실 항공 분야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일단 비중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머스크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위성 관련한 사업도 머스크 또 창업자가 또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는 더 이상 지상에서 와이파이가 아니라 이 위성에서 쏘아되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이 위성 관련된 분야의 연구 개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위성 관련 사업도 민간 기업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기존에는 이 위성이라는 게 보통은 기후라든가 날씨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상업통신도 굉장히 많고 원격 탐사라든가 우주 인터넷 이렇게 다른 분야로도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분야에서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저궤도 위성 사업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저궤도 위성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지구에서는 5G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주에서는 벌써 6G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다 위성 산업이 관계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사업들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위성 사업뿐만 아니라 뭐 스페이스 X나 버진 갤럭틱 또 블루 오리진 이런 회사들이 우주 여행 상품 같은 것들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반 대중들에게 조금 더 우주라는 곳을 좀 친숙하게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뭐 20년 전,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주는 좀 상상의 공간, 우리의 손이 또 숨결이 닿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스페이스 X, 또 버진 갤럭틱, 또 블루 오리진을 통해서 직접 가볼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런 완전히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네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에서 스타링크라는 위성 발사도 있었는데
이게 스마트폰 통신을 위한 위성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주에 발사한 위성의 이름이 스타링크라고 하는데 스타링크 6기를 지금 발사를 했고요. 기존 위성까지 포함하면 총 21기의 위성이 지금 궤도상에 안착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위성의 역할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공간에서 스마트폰에 데이터를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좀 자세히 보면 스타링크는 LTE 이 기지국이 탑재가 되어 있는 위성이에요. 그래서 그 기지국을 이용해서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직접 통신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주비행선인 스타쉽으로도 추가 위성을 발사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올해 안에는 스타링크를 이용해서 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해요. 또 2025년부터는 음성이라든가 데이터까지도 주고받을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아주 넓지는 않잖아요. 사실 어디를 가도 휴대폰이 잘 터지는 그런 환경이긴 하지만 해외는 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좀 오지라든가 기지국이 네. 좀 부족한 데 가면은 전파가 잘 터지지 않는. 중국이나 또 러시아나 시베리아나 뭐 호주 같은 곳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다 기지국을 많이 건설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그런 게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렇게 저궤도에 위성 통신을 띄워놓아서 한다고 하면 이런 어려움들이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스타링크 스마트폰 통신이 그렇다고 개개인이랑 계약을 해서 인터넷을 보내주는 건 아니고요. B2B 방식으로 각 나라에 있는 통신사들과 계약을 통해서 이게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이 통사 입장에서는 굳이 지상의 기지국을 어렵게 세우지 않아도 그렇네요. 네, 위성을 빌려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커버리지 제약이 굉장히 없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구축 비용도 굉장히 저렴해진다고 해요. 이런 방식이 일반적으로 정착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이 통사는 좀 인구 밀집 지역에만 고용량 그리고 빠른 인터넷을 구축해 놓고 상대적으로 밀집되지 않은 지역에는 이 위성 통신으로 대체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비행기에서 요즘은 인터넷을 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기내 통신이라든가 도심 항공교통이라든가 드론, 자율주행 이런 곳에도 저궤도 위성을 활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세상이 점점 좋아지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이제 러시아의 미사일로 기지국이 파괴되더라도 우크라이나 군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다. 통신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스타링크 개념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자, 위성이라는 게 이 자동차의 자율주행도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로 교통망을 인식하고 또 주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도 중요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분석을 하고 자기의 경로를 설정하고 운전을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율주행의 성능과 굉장히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중요한 이유를 한 3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정확한 위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GPS 경우는 지상에서 한 2만 킬로미터 상공의 위성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위치를 파악하는데 이것 때문에 현재 위치 정보가 최대 한 10m까지 오차가 그렇죠. 생길 수가 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오차 범위가 자율주행에는 참고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구에서 한 200에서 1000km 상공의 저궤도 위성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 10m의 오차를 거의 5cm 수준으로 줄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굉장히 정밀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자율주행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발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이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최신 기술 상용화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용이잖아요. 비용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좀 앞당길 수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통신 속도가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저궤도 위성이 빠른 통신 속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이 실시간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분석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그 덕분에 차량이 성능이 좀 향상되고 안정성도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회사들도 자율주행이니까요. 이런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리고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거 이해가 되는데 상당히 적극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일본의 혼다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데 2021년에 비전 2030이라고 비전을 발표를 했어요. 이때 우리 회사는 2030년까지 1톤 이하의 적에도 인공위성을 탑재해서 로켓을 우주로 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부분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로켓을 개발해서 발사 비용을 절감하겠다. 이런 계획과 함께 발사된 위성을 가지고 향후 자율주행 분야에 활용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뭐 중국 기업들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 중국 최대 민영 자동차 회사인 지리자동차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지리입니다. 네, 지리입니다. 네. 네, 2025년까지 위성 72개를 우주에 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 일명 갤럭시 스마트 드라이빙이라는 계획인데요. 역시나 이 센티미터 단위의 정확한 위치를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벌써 위성 9개 쏘아 올린 전력이 있습니다. 네, 2025년에는 연간 500개 위성까지도 양산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리 자동차를 이름 못 들어봤다고 해서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볼보하고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동차 볼보와. 근데 우리도 현대차도 그런 뭔가 관여가 된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그러니까 뭐 자동차 하나 회사 아니고도 그룹을 개발로 중심으로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달 탐사 개발 로봇인 로버라는 걸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정말 자동차 이외의 다양한 분야로 나가는데 바로 이 부분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지금 달 탐사에까지 관심을 두고 있고 지금 바로 그 현대차가 그룹사 차원에서 관여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소개를 해 주시면요. 네. 이 그룹사에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탐사 로버 개발 모델 제작을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실제로 2027년에는 달 표면의 탐사가 가능한 제품을 선보이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작년에 뭐 사람을 뽑는다 이러면서 굉장히 공고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현대자동차 회사에서 굉장히 높은 연봉을 주면서 우주 개발에 관련된 사람들을 현재 뽑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주로 우리가 우주 그러면은 정부가 주도로 미국의 나사 또는 뭐 다른 뭐 러시아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국가에서 주도를 했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민간 기업들이 뭐 위성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달 탐사에까지도 관심을 두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달에 묻혀 있는 희귀 자원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이제 유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달에는 우리가 꿈의 에너지라고 부르는 헬륨3라든가 히토류 이런 희귀 자원들이 대량으로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달에 있는 자원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진 상황인데요. 뭐 지구에서 워낙 제한적으로 묻혀 있는 것들인데 달에 가면 아무래도 비교적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달에서 이런 자원들을 조달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 이런 목적이 굉장히 큰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자동차 기업에서는 기술력을 좀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달이 굉장히 환경이 척박하지 않습니까? 뭐 낮에는 영상 130도에서 밤에는 영하 170도까지도 내려간다고 하고 또 크레이터 같은 것들이 한번 생성이 되면 없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지표면이 울퉁불퉁한 이런 그러니까 환경이에요. 이렇게 파헤쳐져 있는 그런 지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이제 자동차가 달리려면 굉장한 기술력이 필요하겠죠. 소재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내구성이 높고 운영이 가능한 이런 제품들을 개발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기존의 회사들이 갖고 있는 첨단 기술들을 다 쏟아부어야만 가능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공을 한다면 본인들의 기술력을 홍보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들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덕진 소장이 돌아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김 소장이 굳이 안 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청취자분들이나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어떨지. 지금까지 IT본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아람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보내십시오.